자, 교재는 814페이지 항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기 때문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가 안 돼요. 자, 기능 보시고, 자, 입법지 볼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심이 있고, 속심이 있고, 사후심이 있는데, 일단 보기 전에 밑에 보시게 되면 현행법 나와 있죠. 현행법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이다. 속심 동그라미. 그리고 사후심을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심이 뭔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자, 속심부터 먼저 볼게요. 이 속자가 이을 속자입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의 심리 결과를 토대로 1심 법원의 소송 자료를 승계하고, 그쵸?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면 이것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심이다. 아시겠죠? 장단점 됐고요. 자, 반면에 복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을 전부 무효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현행법은 이걸 취하고 있지 않다. 자, 사후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원심의 소송 자료에 의해서 원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원심 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인데 뭐 보충적이고요. 일단 속심만 잘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죠.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 보시면 현행형사법은 항소심보다 속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끊고요. 끊고 그 다음에 사후심적 같은 경우는 마지막 줄 어떠한 폐단을 억제하고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점 필요에 의해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한다 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 한번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돼요. 자, 됐고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속심설에 따른 판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 항소심 구조를 속심으로 본다면 항소심에서 당연히 뭐다?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쵸? 판례 나와 있죠? 판례도 보시면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항소심을 속심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판적인 표준 시점은 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심 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이죠.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어디다? 항소심 판결 선고 시다. 밑에 것은 그 형법 시간에 좀 본 적들이 있을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소년법 나와 있죠? 저 우리 책 뒤에 나왔을 텐데요. 소년의 정의를 19세 미만자로 보고 있어요. 이 19세 미만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때의 나이를 말하는 것인가 인데 밑에 보시게 되면 항소심이죠.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이 친구가 이미 19세에 달했다는 거죠. 그렇죠? 19세에 달했다고 한다면 19세 미만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뭐가 된다?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소년이 되어야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19세 미만이 되는 거잖아요. 19세 미만이 되었을 때 소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바로 뭐가 된다?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거거든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인데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부정경을 못 때리고 정경을 때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19세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무엇을 갖고 기준으로 한다? 여기 항소심 판결 선고시 갖고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요게 1심이고 여기 2심이고 여기 3심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2심이 바로 항소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항소심.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두 가지가 사실심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1심하고 2심이 사실심이잖아요. 그쵸? 사실심에서 마지막이 항소심이잖아요. 그쵸? 2심이. 그래서 요 사실심의 나이가 이것이 19세 이상이다. 그러면 성인이 되는 거죠. 소년이 안 돼요. 소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다? 정기형을 때리는 거예요. 정기형을. 근데 19세 미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소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다? 부정경을 때려요.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항소심 판결 나이죠. 그때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다. 그럼 뭘 때려요? 정경 때리는 거죠. 근데 부정경을 때렸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형법시험에 나온 판례입니다. 형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책임론에서. 자, 항소 이유를 볼게요. 자, 365조의 1조의 5인데 항소 이유.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시험에 그다지 출제가 잘 안 돼요. 자, 일단은 쭉 볼 텐데 쭉 내려와 보시게 되면 여기 분류가 나와 있죠. 분류가 나와 있기 전에 그 의의 보시게 되면 항소권자가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 우리 형소법은 11가지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분류를 보시게 되면 절대적이고 상대적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항소이가 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11호, 1호하고 14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볼게요. 올라가 보시게 되면 1호에 뭐가 나와 있어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그쵸?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을 때 항소이가 됩니다. 그 다음 14호를 가보시면 사실 오인이 있어서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럼 이것이 항소이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는 상대적 항소이가 된다. 영향을 미쳤을 때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가보시면 일정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요. 그걸 따지지 않아요. 영향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항소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죠. 나머지 전부 다 절대적 항소이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판결 후 형의 표지, 변경 사면이 있을 때, 또는 관할 위반이 법률에 위반될 때, 법원 구성이 법률에 위반되었을 때, 그 다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관여했을 때, 그렇죠? 사실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판결에 관여했을 때, 여기 보시면 요 기출 됐습니다. 요 기출 몇 번 됐는데요. 재판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요거 기출 몇 번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간부 시험에,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국가직 구급 시험에 이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리 좀 받으시고,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모순이 있을 때, 재심 청구 사유가 있을 때 등등등. 그 다음에 양해항정이 부당하게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 읽어보시면 돼요. 네, 됐고요. 외우지 마세요. 외워도 시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 자, 항소 제기 방식부터 볼게요. 자,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이다. 7일 동그라미. 어디 제출합니까?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따라 한번 그려보세요. 따라서. 그래서 1심에서 선고했잖아요. 1심 선고 나왔어요. 1심에서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항소장을 어디다 제출해요? 항소장을 원심법원. 항소법원 아니에요.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그쵸? 며칠? 7일. 7일 줍니다.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자, 쭉 보시고. 자, 다음. 어디다? 보세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원심법원인데 요 단독 판사가 선고한 것은 요 하부위부에 보는 하부위에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부위 항소하는 거고요. 하부위부가 선고한 것은 이 하부위부가 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요. 됐죠? 다음 재소자 특징 1항 체크하시고, 자, 상소 제기 기간 내 7일이죠. 상소장을 어디다 제출합니까? 교도소장,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유자에게 제출하면 돼요. 유자에게 제출하면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이거 특칙이다, 특칙.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상소 제기, 항소 제기, 상소 상고, 항소나 상고, 항소 상고 전부 다 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저 밑에 쪽 볼게요. 자, 밑에 조문도 보시면 항소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었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항소권 소멸의 이것이 명백하다. 동그라미 2번. 이럴 때에는 그 원심법원은요, 이걸 기각해요. 기각. 그래서 필기를 하시는데 1번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었다. 두 번째는 뭐다?
항소권 소멸 후 명백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일 때 무슨 판결을 때린다고요? 항소기각 결정, 항소기각 결정 때린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보시게 되면 요 항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해요. 즉시항고 밑줄 그시고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요. 여기 정지효가 있어요. 정지효. 뒤에 배울 거예요. 정지 효력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항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여기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죠. 360조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유가 없다면 그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유가 없다면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동안 내에 수송기록과 증거물들을 항소법원에 송부해야 돼요. 항소법원에 검찰청을 경유할 필요 없어요. 검찰청을 거칠 필요가 없이 다이렉트로 항소법원에 송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심법원에게 제기된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을 한다. 며칠 내에 14일. 됐어요? 됐어요. 요거 색깔 칠하셔야 돼요. 7을 색깔 칠하시고 14일 색깔 칠하시고요. 됐고 그 다음에 필기할 것이 뒤에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넘겨보시면 자, 보세요.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과입니다. 과 또는 아닙니다. 엔드입니다. 엔드 플러스 아시겠어요?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즉시라고요. 그 다음 전항의 통지 전에 자, 전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빨간색이에요. 동그라미예요. 변호인이 선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똑같이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요. 하여야 한다. 두 가지 묶어보세요. 의무적이에요. 여기도 의무적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필기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 필기를 하셔야 돼요.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쵸? 누구한테다가요? 누구한테다가? 항소인이지? 항소인 그 다음에 상대방 위에다 적을게요. 그 다음에 항소인 그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변호인에게도 그렇죠?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지해야 되고 이렇게 통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통지. 아시겠죠? 의무적이다. 이건 즉시죠. 즉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색깔 칠하세요. 즉시 색깔 칠하시면 돼요. 됐고 플러스라니까 플러스 이 사람에게도 해주고 그렇죠? 여기 요 사람에게도 해주고 요 항소인에게도 해주고 그리고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이 되었다면 이 사람에게도 해주고 아시겠어요? 자, 됐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다가 전자 색깔 칠하세요. 통지 전에다 색깔 칠하세요. 전자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판례 볼게요. 자, 쭉 내려오시면 여기 있죠? 여기 판례 보세요. 판례 보시면 자, 방금 읽었죠?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이 통지하고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을 때는 이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줘라. 그쵸? 자,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속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쵸? 후자에 후자 세모 쳐봐요.
변호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통지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통지는 그 전에 통지 전에 선임이 되었을 때 해주는 거지, 통지된 후에 선임이 되었을 때는 이 사람에게 해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쵸? 됐고, 설사 그자에게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출기간은요, 항소유서 제출기간 나오거든요. 이 항소유서 제출기간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 20일이거든요. 20일. 이게 20일이에요. 20일. 20일. 그래서 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제출기간은 누구로부터 세는 거예요? 그렇지. 피고인이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세면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피고인이에요. 사선 변호인이 아니에요. CF 사선 변호인이 아니다. 사선 변호인이 받은 날로부터 세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이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일단 끊고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피고인에게 비록 접수 통지가 되기 전에, 그래, 전이라고요. 전에 변호인이 선임이 되었을 때는 이 사람에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 통지를 해줘라. 통지를 해줘라. 조문에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통지를 해주면 이 사람이 받은 날로부터 세면 돼요.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센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전자 나왔네요.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그럼 이 사람에게 통지해주면 되고요. 일단 끊고요. 근데 통지한 다음에 선임되었다면, 그렇죠? 후에 선임된 거죠? 선임이 위에 건 전에 선임된 거고요. 후에 선임이 되었다면 통지할 필요가 없죠? 없고, 따라서 밑에 변호인에게 통지를 한 다음이니까 선임이 되었다고 했죠? 되었을 땐 똑같은 이유로 마찬가지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 그 항소유서 제출기간 20일이죠? 그때는 피고인이나 국선이나 피고인이 받은 날로부터 세면 돼요. 그때부터 센다. 날로부터 계산한다. 어려운 거 없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그 밑에 후자 세모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판례 있죠? 2018년도 판례, 그 제가 1번만 남겨놨어요. 그 2번은 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여기 2번이 있을 텐데, 여기 1번이 있고 2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2번을 제가 지웠다고요. 아시겠죠? 됐고, 전이라면 통지를 해줘야 되지만, 그쵸?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 안 하면요. 통지 안 하죠? 통지를 하지 아니했다면, 그건 위법이라고. 여기 하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도 보시면 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쵸? 이때는 통지했다 하더라도 그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 그쵸? 그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기, 이 사람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접수한 날로부터 통지 20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밑에 이건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는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820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요 판례가 아시겠어요? 820페이지가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 판례 나오죠? 나와요. 그래서 선정 이후 그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통지를 해주지 아니함으로써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그렇죠? 일단 끊고요. 이 효력은 선정된 이후에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국선변이 선정된 이후에 이 선정된 이후라 그랬죠? 이후에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그쵸? 항소본의 지체 없이 이 국선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한다.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걸 받은 날로부터 기간 내에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선정된 이후에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 이걸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지를 안 해주었다고 한다면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안 해줬다면 위법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 이건 820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모두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웃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규책 사유가 없어요. 규책 사유가 없다. 피고인의 규책 사유가 없다면 그때는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그쵸?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다시 통지를 하게 함으로써, 그쵸? 새로운 국선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 기간 내에 이것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82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그쵸? 국선 변호인, 다시 읽어볼게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후에 통지를 하였다가 항소 이유서가 제출 기간 내에 그 기소가 이해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하고, 역시 선정한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따라서 국선 변호인 교체가 피고인의 규칙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똑같죠. 새로이 선정된 사람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은 그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밑에 거 읽어보시고, 이건 밑에 어디 나와 있죠? 이건 밑에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821페이지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쵸? 필요적 변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쵸? 법원이 안 하고 있어요. 선정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랬을 때는, 자, 피고인 스스로가 선임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쵸? 법원이 안 해주니까. 그래서 피고인 스스로 선임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이거 도과해버린 후라는 거죠. 따라서 그때는 법원은 뭐다? 법원은 이때 사선 변호인에게도 이걸 유추 적용해서 통지를 해줘라. 통지를 해줘야 한다. 그 네 잘못이니까. 그렇죠? 도과되었다 할지라도 그 네 잘못이니까 법원은 다시 이 사선 변호인에게도 해줘라. 그리고 이 사선 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 이것도 받으시고.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안 봤어요. 여기죠? 여기. 원위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요 3항 볼게요. 피고인이 교도소 구치소에 있죠? 있을 때에는 그 검사는, 그렇죠? 검사는 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14일 동그라미 치시고 숫자 받으세요.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 교도소 구치소에 이송시켜야 돼요. 이송시켜라. 자, 됐고 이건 안 적을게요. 앞에 페이지 안 적을게요. 자, 밑에 규칙 볼게요. 기록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소송법 33조 1항 필요적 변호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그 변호를 선정을 한 후에 통지를 해줘야 한다. 됐고 그게 관련된 판례 봤잖아요. 관련 판례. 그 다음에 도과되기 전에, 그쵸? 선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선정한 다음에 통지를 해줘라. 그 다음 역시 선정을 한 후에 기간 내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그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잖아요. 그럼 그 자에게 다시 통지를 해줘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고 참고로 받으세요. 이건 참고로 받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판례이고요. 참고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워버릴게요. 안 하면 또 따라서 하니까. 자, 판례 봅니다. 자,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통지를 해줬는데요. 통지를 해줬는데 피고인에게 두 번 했어. 두 번 했다. 했을 때 그 기산일은요. 이유서 제출 기간이 20일이라며, 그치? 이유서 제출 기간, 기산점은 첫 번째 받은 때예요, 두 번째 받은 때예요. 지금 두 번 했다 했잖아. 그럼 20일 기산을 할 때, 20일을 셀 때, 첫 번째 받은 날로부터 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받은 날로부터 세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세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하면 틀려요. 조심하시고.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821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항소 이유서 제출 나와 있죠? 821페이지 맞나? 맞아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그쵸?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이죠? 20일입니다. 20일 동그라미. 그쵸? and 아니에요. 일단 또는이에요. 둘 중 안에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둘 중 안에 하나만. 자,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쵸? 이때 재소자 특칙이 준용된다. 그쵸? 됐고, 항소 이유서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이거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쭉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여기 나왔죠? 그럼 보세요. 요 항소인 여기 플러스라는 거 아시죠? 플러스라는 거는 뭐예요? 그 전에 선임된 사람. 그쵸? 요게 그쵸? 플러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이 두 사람, 요 항소인 또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그 받은 날로부터, 그죠?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은 다시 항소법원에다가 20일이죠. 20일. 그쵸? 즉, 항소이유서 앞에 항소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때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뭐라고요? 뭘 제출한다고? 항소이유서입니다. 항소이유서를 20일 내에 항소법원에다가 제출해야 돼요. 제출하고 이때 항소법원이 이 항소이유서를 받았잖아요.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지체없이죠. 다시 자꾸 밀리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쵸? 어이구야. 요게 그 빨간 선 때문에 밀려요. 빨간 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쵸? 즉시 지체 없이. 네, 죄송합니다.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송달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전부 다 항소법원이 상대방에게 통지 즉시 아니면 지체 없이네요. 즉시 지체 없이. 그쵸? 여기는 기간을 두지 않죠? 뭐 14일 뭐 기간 두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항소법원이 상대방이 상달할 때는 즉시 하거나 지체 없이 합니다. 숫자를 바꾸면 틀리다고요. 자, 됐고 여기까지 봤죠? 원위치 한번 해보세요.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죠? 여기까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판례도 보면 자, 항소유서는 그 기간 내에 20일이죠.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도달하면 된다. 이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권 안에 동그라미 지배권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회통념상 지배권 안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되는 것이지 문서 접수 밑줄 X 결제 과정 밑줄 X 필요 없어요. 요거까지 필요한다고 잘 나와요. 필요 없다. 그냥 지배권 안에 들어가면 된다. 자, 또 밑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항소유서 제출기간 경과해야 돼요. 경과해야 돼. 경과해야지 심판할 수가 있어요. 경과를 해야지 이걸 심판할 수 있다고요. 경과가 안 되면 심판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0일까지. 그렇죠? 경과해야지 심판할 수 있다. 경과가 안 되면 심판이 안 된다. 따라서 항소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그 기간 내에 이게 제출되었잖아요. 그랬다면 아직 기간이 20일이 안 지났잖아요. 안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변론을 제기해라는 거예요. 제기해라. 제기해서 그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리를 더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네, 됐죠? 이것도 좀 받으시고.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항소이유서에 뭐라고 적었는지 볼게요. 위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유를 한 것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이것은 제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적었다. 제대로 적었다.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라고 그런 뜻으로
선회하자. 이게 무슨 말이죠? 좋게 해석하자. 좋게 해석하자. 항소유를 기재했다라고 좋게 해석해서 즉 뭐다? 항소유를 기재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이 항소유에 대해서 심리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됐어요? 그럼 뭐다? 적법하게 항소유를 기재했다라고 본다고요. 그러나 밑에 거 볼까요? 단순히 사실오인 세모, 심리미진 세모, 양형부당 세모. 그건 항소유라고 보질 않아요. 적법하다고 보질 않아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적법하다고 보지 않는단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양형부당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오인 법리 오해 이렇게 쓰면 적법하다고 보질 않아요.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쵸? 건방져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손하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 돼. 공손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알았어 내가 판단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건방지게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양형부당 이렇게 쓰면 건방져 보여요. 그래서 안 받아줘요. 아시겠습니까? 참조하시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기각결정 나와 있죠?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1항의 기간 내에 항소 유서를 제출하지 않잖아요. 20일 내에 제출하지 않죠.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뭐 한다? 항소 기각 결정이에요. 항소 기각 결정. 일단 끊고요. 이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가능해요. 즉시 항고. 됐어요?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죠?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 1번 한번 해볼게요. 1번이고요. 20일 내에 제출하면 되죠. 근데 두 번째는 이걸 제출하지 않아요. 이건 제출한다고요. 이건 제출하지 하는 거지만 이건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제출하지 않을 때는 뭐 한다? 그때는 항소법원은 무슨 결정 때려요? 항소기각 결정 때리는 거예요. 똑같이 옆에 거랑 이때는 뭐 한다? 항소기각 결정 때린다. 제출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왼쪽하고 똑같죠? 즉시 항고 가능해요. 됐습니다. 똑같다고요. 그럼 봐봐요. 옆에 걸 보면 요 원심법원이 항소기각 결정 때리는 거 있죠? 두 가지입니다.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었다. 또는 항소권 소멸의 것이 명백하다고 할 때 항소기각 결정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 때리는 사유가 미제출 이유 요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하나 미제출일 때 항소기각 결정 때리는 것이다. 왼쪽은 2개, 오른쪽은 1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면 틀려요. 바꿀 일도 없겠지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까지 맞죠? 그쵸? 뭐 굳이 5가지는 필요 없어요. 자, 밑에 거 보시면 되고. 자, 판례 볼까요? 항소 이유서가 법정 기간 내에 제출이 되잖아요. 그쵸? 기간 내에 제출이 되었다면 그때는 기각이 안 되지. 그쵸?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미제출일 때만 항소기각 결정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 필요적 변호 사건 나와 있네요. 그때는 뭐 한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없다면요. 반드시 뭐 한다? 국선변을 선정해야 돼요. 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즉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고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선정해야 된다니까요. 선정해야 된다고요. 선정 안 하지 않았지? 선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럼 뭐다? 이때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요럴 때 하더라도 그쵸?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익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항소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변호인이 선정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았다면 이런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기각 결정이 못 드려요. 되겠습니까? 됐고 그 다음에 답변 제출 가볼게요. 자, 그럼 상대방이 이걸 받았잖아요. 법원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동그라미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답변서를. 그리고 답변서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항소인하고 변호인에게 송달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답변서에는 구체적 근거는 똑같고요. 그럼 이거 적어볼게요. 이것만 적고 끝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20일 내에 항소의를 제출했잖아요. 항소법원이 이걸 받아서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는 거죠? 송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걸 받아서 며칠 내? 10일입니다. 10일 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항소법원이 이걸 받았다고 한다면 그 등본을 다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항소인하고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면 돼요. 이때는 지체 없이예요. 이때는 지체 없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